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선엽 신한금융투자센터장님과 함께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 박스권에 빠진 상황, 하지만 앞으로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면서 또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많이 투자했던 게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 플랫폼 기업, 또 바이오,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내년 시장은 올해 부진했던 업종들이 상당 부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등을 상당 부분 할 것이다. 네. 이게 주도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악재는 대부분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도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죠.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에 좀 기대를 할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봤던 CMO, 즉 위탁 생산이 쪽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느 쪽이 좋아질 거냐? 내년부터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위드 코로나가 실시가 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 실험들이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것들이 못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신약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도 나오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색깔이 바뀌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는 저도 여러 차례 전망에 굉장히 좀 엇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도 했고 그랬지만 저희들 생각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움직였었는데요.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점들은 좋아서라기보다도 워낙 올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 정도 들어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보통 캐픽스라고 부르죠. 설비 투자와 관련된 그 일정을 많이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결국 남아있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메모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비 투자에 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면 반도체는 항상 여기가 바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것도 역시 기대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인텔이 새로운 CPU를 발표를 하면 데이터 센터들이 이와 관련해서 DDR5라고 불리는 새로운 반도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내년에 그렇잖아도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가능성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라고 놓고 보면 의외의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을 또 들고 있어라,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사실 일정 부분은 저도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엔 생각보다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바뀐다고요?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역시 대선입니다. 현재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각각의 어떤 공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정책적 공약이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놓고 본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현재 야당이 혹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는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된다면 그린과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과 관련했고, 또 야당과 여당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년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건설과 시멘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 상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태양광 산업의 맞습니다. 주가가 진짜 몇 배 올랐던 것처럼 대선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결국 왜냐하면 지금 돈은 많은데 돈이 갈 곳이 없는데 이 돈이 갈 곳을 찾아주는 게 사실 각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쪽을 정책적으로 밀어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누가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두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유력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도대체 어떤 섹터에 관심을 둬야 될지, 이제 만약에
반등을 하면 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섹터를 공부를 많이 해두는 네. 게 좋을까요?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놓고 보면 저도 이제 시장 경험이 오래 있지만 처음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전의 모든 상승장은 한 가지 주도주가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주도주가 분기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만큼 주도주가 다중 주도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내년에도 비슷할 거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많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세상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앞서도 제가 제조업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데 그 소프트웨어 중심엔 우선적으로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 관련 이런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NFT 얘기도 많이 나오고 메타버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세상을 바꾼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때 이와 관련해서 공부를 굉장히 제가 볼 때 많이 해야 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지향점이 역시 자동차의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이걸 또 가능하기 위해서는 AI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결국 자동차라는 게 기존의 기계였는데 지금 전기차로 가면서 전자 장비로 바뀌고 있고 플랫폼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많은 산업의 변화를 겪는 게 자동차 산업인데 이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어떻게 변하는 과정이 있는지 이런 공부도 제가 볼 때 좀 크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또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금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 그동안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겠죠. 예컨대 철강 가격이 낮아지면 조선업종을 또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 시멘트 업종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 반대급부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린 에너지와 관련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그린과 관련된 보급을 더 빨리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더 빠른 보급을 위해서는 송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와 관련된 시설을 더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배전 관련주 또 ESS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전기가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나왔었을 때 담을 수 있는 이 배터리 관련주 이런 또 수소 관련주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 보급과 관련해서 속도를 냈었을 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는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기업들이나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산업별로 하나씩 궁금한 거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 에너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9월 달에 유럽에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맞습니다. 세상에 그린 에너지 이거 소용이 있는 거냐. 이상기후 때문에 결국은 바람이 안 부는 좀 황당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미래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 전환 비용이라는 게 이번에 석탄 가격 오르고 그런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때문인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린 에너지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전통 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가 없게 되겠죠. 전통 에너지에 설비 투자가 없으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그린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아직도 10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에너지 가격이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석탄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실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하강 국면을 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국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보급도 더 빨리 해야 되겠지만 완충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완충 장치로 각국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은 원자력입니다. 결국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기존의 원자력에 대해서는 발을 뺐다가 다시 원자력을 통해서 SMR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형 원전이죠. 하고 있고 미국도 실제 그린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소형 원전을 통해서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가장 큰 꿈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하는 그린 에너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항상성, 즉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을 때 이걸 좀 저장했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각국들이 결국
이거 되게 많을 때 요거를 수소로 바꿔서 즉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네네. 수소로 가지고 있다가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린이 발전할 때 그린과 관련된 보급만큼이나 원자력 또는 수소 관련 기업들 또 이와 관련된 투자가 사실 그린을 안착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이와 관련된 산업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좋은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으면요.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텔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뭐 일종의 뭐 생산 쪽에서도 전쟁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TSMC랑 일본이랑도 협조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도 갑자기 200조 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변화를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건 뭐 투자하는 건 좋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설비 투자를 하면 결국은 현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투자 계획만 놓고 보면 굉장히 생산 설비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반도체 투자자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걸까요?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메모리라는 게 있고 비메모리라는 게 있고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재 투자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은 비메모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향후에 뭐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메타버스가 됐든 사실 그쪽과 관련돼서 필요한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분야 아니겠습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디램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고가 많고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투자를 지연하는 거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하고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질 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를 한다라면 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아시겠지만 디램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가 꼭지가 맞았고요. 또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내년에 설비 투자를 좀 지연하거나 또는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급반등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디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금 이제 보통 끊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중간에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 판단이 들고 관건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기업으로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현재 뭐 우리가 TSMC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후 이쪽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라면 밸류에이션 잣대가 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메모리는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현재 PER, 퍼 기준으로는 21배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9배에서 11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메모리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하고 시장에서도 비메모리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하면 현재보다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 구조만큼이나 밸류에이션 그 잣대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정말 또 많이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은 자체 제작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는 LFP. 경우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되나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제일 고민이 많이 있었답니다. 뭐 반도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은 저는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배터리 쪽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신이 없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에 테슬라가 LFP 흔히 얘기하는 뭐 중국 관련한 그런 그 LFP를 왜 선택을 했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가 지향하는 전기차의 관점은 플랫폼인데 플랫폼의 가장 큰 핵심이 많이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의 보급을 더 빨리 하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향후에 엄청나게 전기 자동차들이 늘어나면 보조금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싸게 훨씬 더 싸게 조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안정성 문제도 중요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LFP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 이 자원의 문제가 있다. 향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보급됐을 때 그 많은 자원을
원자재를 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결국 철 쪽으로, 인산철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사실 인산철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 특히 소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기보다는 결국엔 이 우리나라 배터리, 흔히 3원계라고 하는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래도 고성능 차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도 또 다른 대세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부터는 다소간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향후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이런 점들을 뭐 개선한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매매도 또 들고 가신 분들도 마음 편하지 않은 모습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향후 뭐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자신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이와 관련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시장 동향을 보고 판단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니켈 같은 이 비철 금속, 네. 특히 전기차하고 관련된 그런 비철 금속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우려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걱정. 사실 그렇게 해서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보급에도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그 원자재들이 수급이 또 원활하면 되는데 네.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 2030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원자재 중에서도 구하기도 쉽고 가격이 좀 싼 걸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일정 부분 그 테슬라가 왜 그런 고민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고민은 사실 우리한테는 썩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조선이나 철강 이쪽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해운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물류 병목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해운은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해운은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해운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슈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번에 글로벌 각국이 이 공급 병목 현상과 관련된 이런 우려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을 동남아가 아니라 자국 안에다 둬야 되겠다라는 니즈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에 각국의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될수록 사실 해운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인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는 썩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기엔 어려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물류가 잘 공급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이렇게 보면은 그 물류 비용 감안했었을 때 굳이 뭐 그런 정도 물류 비용이면 자국에다 공장을 둬도 그 비용이 훨씬 더 쌀 텐데 요즘 자동화도 많이 돼 있으니까 라는 고민이 있다라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각국, 중국과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로 인해서 공장을 또 산업 설비 자체를 자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이 커지고 또 이런 점들이 가속화된다라면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소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현재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볼 때 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있는 분야들을 맞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좋게 보시는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 소프트웨어로 이전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가 5국가가 안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유럽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플랫폼이란 기업을 가진 국가도 글로벌에서 5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도 있고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고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엔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들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결국 메타버스 시장이 커졌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결국 게임하고 엔터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 산업의 태동을 과연 쉽게만 볼 게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요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공부는 역시 20대, 10대 중심으로는 굉장히 이해도 가고 쉬운데 직접 자기들이 해보는 맞습니다. 그런 그런데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저희 인생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해도 안 되실 거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박 기자님과 저하고도 이제 학번은 저희들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대도 그렇게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변하는지 어쨌든 항상 주식시장은 변화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 기업은 공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관없고 뭐 임금 인상이 된다고 해도 뭐 제작 비용 일부 들어가겠지만 사실 돈만 많이 번다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잘 어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너무 크거든요. 메타버스로 공연 한 번 하면 4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 때문에 커지고 있는 거 최근에 NFT가 나온 것도 결국에는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보고 공부해보고 또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다면 좀 물어보고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30대까지만 해도 컴퓨터 고장 나면 제가 다 고쳐드리고 회사에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고쳐드렸는데 요즘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맞습니다.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도태되는 걸 어쩔 수 없는 걸 보면 네. 역시 자녀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예. 자, 그러면 신산업은 10대, 20대가 제일 잘하는 걸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선엽 신한금융투자센터장님을 모시고 두 편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